부동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정치권의 최대 현안이 바로 이 부동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정책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요지는 이 주택이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이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서 결국은 이제 부동산의 투기를 막겠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사람들을 규제하겠다라는 이 내용인데, 사실 부동산 투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투기고, 이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전체 민중의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굉장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이 최근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면서 문정권을 향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죠. 네. 주호영은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치솟는 부동산 앞에 국민들 모두를 죄인시하면서 쏟아내는 중구난방 화풀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은 국민들이 나라가 네 거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면서 문정권을 거세게 비난했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나라는 네 거가 아니다 라고까지 이제 막말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화풀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좀 거센 그러한 반응이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주호영 대표가 그럴 만도 한 게 그 최근 고위공직자, 공무원, 국회의원 이런 다주택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주택 한 개를 제외하고 탈락라는 여론이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실제 그렇게 주문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뭐 이제껏 불로소득으로 수억 원씩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생길 법도 하겠다 싶긴 합니다. 네. 과연 이 미래통합당이 이 민중의 편에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것인가? 그럴 리가 없다. 왜냐?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얼마나 갖고 있나? 이 미통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이 무려 21억 원이나 된다. 이게 이제 어느 수치인지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을 이렇게 내요. 미통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요 21억 원이라는 거는 이제 7배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7배 물음표 하시겠죠, 당연히. 왜냐? 여러분은 이제 통계 함정에 빠지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면 봐봐요.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딱 가운데를 어떻게 찾은 거잖아요. 엄청난 사실 액수라는 거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그러면 제외한 국회의원들의 평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 전체의 평균 2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쨌든 그냥 우리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미통당 의원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의 다주택 소유자들은 41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이제 10명은 그 부동산 정책에 결정적인 이 영향을 미치는 국토위원회 그리고 기재위원회 여기에 이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이 주호영 대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이 부동산 문제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길래 이제 뭐 니 거니 내 거니 이런 막말을 쏟아붓고 있는가라고 하면 보면 이 50억 상당의 부동산을 이제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게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강남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재건축을 하는 데에 대표격인 아파트가 있어요. 반포 재건축 아파트. 여기에서 이제 23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이제 따끈따끈하게 확인들이 되고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집을 무려 4채나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날만 하는 거죠. 주호영이 왜 그렇게 입에 거품을 불고 막 니 거니 내 거니 할 말 못 할 말 못 가리고 이제 난리를 쳤는가에 대한 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투명하게 나올 수가 있는가. 사실 그리고 더 뻔뻔한 것은
지금의 부동산 거품이 박근혜 권력 시기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미통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4년 부동산 부양책으로서 분양가 상한선 폐지,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이제 강행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투기 조장법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 투기가 심각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통당 세력은 집값 폭등에 있어서 최대 수혜자이자 투기 세력을 대변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이른바 투기 조장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이 본질은 이 증세 복지의 연장선상에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견 봤을 때는 민중들의 입장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이 주택 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는가? 불가능하다. 어쨌든 이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즉시 시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뭐 당장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 부동산에 대한 관점부터 좀 변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실 부동산은 토지에 대한 사유화 개념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거고, 이것의 핵심은 주택 문제다라는 건 모두가 다 동의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그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게 또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중민주당에서는 환수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의 공동성을 일반화하자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즉 부동산의 공동성 강화와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 일반화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우선시하면서 전국의 수백만의 그 무주택 가구 모두에게 다양한 형태의 그 공동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미분양 주택부터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면서 주거 점유권을 이제 보장하자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이용한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중민주당의 그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저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민중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 미래통합당의 의원인 태영호가 사상 전향과 관련된 망언을 하는 바람에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앞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향해서 우리 주적이 누구냐 꼭 계속 반복해서 이제 답변을 강요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한편으로 정보원장이 지금 됐죠. 이 된 박지원 후보자의 경우 국가보안법 유지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그 미통당의 반인권성과 반통일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자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태영호의 경우에 그 이인영 장관에게 사상전향 망언을 하면서 사실상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이인영 장관에게 사상전향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 전대협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전대협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그리고 통일운동 조직과 그 활동가들은 군사 파쇼 권력에 맞서서 굉장히 치열하게 투쟁을 전개해왔고,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고문도 당하고 그리고 사상전향을 강요받으면서 수감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민중항쟁을 통해 쟁취한 그 최소한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그 오늘날의 그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시대착오적이고 그리고 파쇼 권력 하에서나 통할법안 사상전향 강요가 오늘날 일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부 기관인 국회 내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중에 대한 기만이자 모독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호영의 그 주적 망언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망언들이 대놓고 난무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어서 사상 전향이라든가 뭐 주적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은 다 보안법에 의해서 강요됐고 규정됐고, 그래서 보안법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일제시대의 그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그대로 갖다가 이 해방 직후에 애국 세력 탄압하는 데다가 악용했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이잖아요. 그 보안법은 194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때 당시 이 법률로 인해서 보안법에 의해서 132개의 정당 사회단체가 해산됐고 그 당시 인구의 1.5%나 해당하는 11만 명을 구속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국 교도소 수감자의 80%가 무려 80%가 보안법 위반자였다라는 기록까지 있는데요. 그 보안법은 미군정을 등에 업고 들어선 그 이승만이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조한 법안인데 이것이 군사 파쇼 권력을 지나면서 더욱더 강화된 거죠. 사실 보안법이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그러한 법안인데 그 일례로 그 정보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에 현재까지 보안법 위반 그 사범이 376명인데 이 중에 이명박근혜 그 권력 시기에는 255명이나 수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박근혜 시기에 보안법 관련 불법 정보심의 요청건이 무려 1836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앞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민중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됐던 게 바로 보안법이다. 박지원 원장의 발언은 그 보안법의 논의를 후퇴시킨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그 공약이 보안법 개정이었습니다. 2018년 14선언 11돌 기념행사에 참가했던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그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안법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안법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한 이제 논의에 불을 붙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 직후에는 그 우이종 더불어시민당 그 공동대표가 보안법 철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폐지론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보안법에 대한 개정 그리고 철폐 논의가 어쨌든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남북 관계가 일시적으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그러한 조건하에서 그 박지원 원장이 보안법 유지 발언을 했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발언이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보안법은 이미 다들 인정하시다시피 헌법적 권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희대의 파쇼 악법이자 또 북을 주적으로 하는 반통일 악법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 공개되어 있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북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이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다 구시대의 악법인 이 국가보안법으로 과연 처벌을 할 수 있는가? 통제할 수 있는가? 이미 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색해진 이런 조건에서 오히려 악패 권력의 유지 수단으로서만 악용이 된다면 이 법안이 과연 존재하는 의의가 있는가? 또 우리 민중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등 존재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결론은 보안법은 철폐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국내 이슈 가운데서 이제 부동산 정책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보안법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주전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